도시는 분주하지만 경제의 심장은 느리게 뛴다. 모두가 더 큰 성공을 말하지만 그 성공을 떠받칠 생산과 축적의 속도는 따라오지 못한다. 게으른데 야망은 크다는 말은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사회의 선택을 비추는 거울이다. 낮은 성장률 속에서도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결과는 단숨에 얻고자 하는 심리. 이 간극이 커질수록 경제는 불안정해진다. 숫자는 이미 신호를 보낸다. 기준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쫓아오르지만 실질 성장은 정체되고 환율은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흔들린다. 부동산 가격은 소득 증가를 앞질러 상승했고 유동성은 생산적 투자보다 자산 시장으로 몰렸다. CDS 프리미엄은 위기의 가능성을 조용히 반영한다. 표면은 평온하지만 내부의 압력은 누적되고 있다. 이 구조의 핵심에는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가 있다. 노동의 생산성 개선 없이 자산 가격 상승에 의존하는 성장, 기술 혁신보다 레버리지에 기대는 수익, 단기 성과를 좇는 선택은 장기 체력을 약화시킨다. 경제는 쉬운 길을 기억한다. 한번 편해진 구조는 스스로를 강화하며 결국 충격에 취약해진다. 역사는 이를 반복해 보여줬다. 1997년 IMF 위기에서 과도한 차입과 느슨한 규율은 급격한 자본 유출로 되돌아왔다. 아르헨티나는 재정 팽창과 통화 신뢰 붕괴로 인플레이션에 덫에 빠졌고, 그리스는 생산성 없는 복지 확대가 부채 위기로 전환됐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통화 정책의 신뢰 상실이 환율과 물가를 동시에 무너뜨렸다. 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느슨함과 과신이 쌓인 끝에 도착한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금리와 환율, 그리고 우리의 일상 비용을 결정한다. 야망은 필요하다. 그러나 노력 없는 야망은 경제를 느리게 만들고, 느려진 경제는 결국 모두의 삶을 무겁게 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 불편한 진실에서 출발한다.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일상 속에서 먼저 나타난다. 장바구니 물가가 조금씩 오르고 월급의 실질 가치는 줄어든다. 금리는 상승하지만 체감 경기는 냉각되고 기업은 투자를 미루며 가게는 대출 상환에 더 많은 소득을 쓴다. 이 과정에서 경제는 조용히 숨이 가빠진다. 겉으로는 큰 사건이 없어 보이지만 균형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금융시장은 가장 먼저 반응한다. 국채 금리와 기준금리의 괴리는 불안 심리를 드러내고 환율은 글로벌 자금 흐름에 민감하게 출렁인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때 CDS 프리미엄은 상승하며 국가 위험을 가격에 반영한다. 이는 아직 위기가 아니라 가능성의 신호다. 하지만 이 신호를 무시한 대가는 늘 컸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균열은 분명하다.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가격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유동성으로 지탱된 가격은 금리 상승 앞에서 취약해진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작은 금리 변화도 큰 충격으로 돌아온다. 주거 비용이 소득을 압박하면 소비는 위축되고 이는 다시 기업 실적과 고용으로 전이된다. 기업 부문에서는 생산성 정체가 드러난다. 매출은 유지되지만 이익률은 낮아지고 비용 절감이 혁신을 대체한다. 단기 실적에 집중한 경영은 장기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결국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은 낮아지고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장치는 얇아진다. 이 모든 징후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한다. 우리는 노력과 구조 개혁보다 기대와 레버리지에 의존해 온 것은 아닌가?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그림자는 분명해지고 있다. 경제가 보내는 작은 경고음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다. 경제 충격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를 따라 움직인다. 먼저 유동성이 줄어든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자금의 가격이 상승하고
차입에 의존하던 가계와 기업은 동시에 압박을 받는다. 이때 소비와 투자가 둔화되며 성장률은 하락한다. 단순한 숫자의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는 실물 경제 전반에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환율은 이 과정의 증폭기 역할을 한다. 금리차가 벌어지면 자본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이동하고 통화 가치는 흔들린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추가 긴축을 고민하지만 그 선택은 경기 침체의 위험을 키운다. 부채가 많은 구조일수록 충격은 빠르고 깊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으면 금리 상승이 곧바로 상환 부담으로 전환되고 연체율은 상승한다. 기업 부채 역시 마찬가지다.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고용과 투자는 후순위로 밀린다. 금융권은 리스크 관리에 나서며 대출 문턱을 높이고 신용 경색은 다시 실물 경제를 조인다. 여기에 심리가 더해진다. 경제는 기대에 의해 움직인다. 불안이 확산되면 소비자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현금을 쌓는다. 이때 CDS 프리미엄 상승은 외부 투자자에게 경고 신호가 되고 자본 유출 가능성은 현실이 된다. 작은 충격이 구조적 취약성과 결합할 때 위기는 스스로를 강화한다. 결국 경제 충격의 작동 원리는 단순하다. 느슨한 구조 위에 쌓인 야망이 긴축과 외부 변수라는 바람을 만나 무너진다. 문제는 충격 그 자체보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가에 있다. 글로벌 사례는 이 메커니즘이 보편적임을 보여준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에서 한국은 단기 외채와 과도한 투자, 느슨한 금융 규율이 결합된 상태였다. 성장에 대한 야망은 컸지만 위험 관리는 부족했다. 자본이 빠져나가자 환율은 급등했고 유동성은 마르며 기업과 가계는 동시에 붕괴 압력을 받았다. 아르헨티나는 반복된 재정 적자와 통화 신뢰 붕괴의 사례다. 정부는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를 남발했고 단기적 안정을 선택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은 통제 불능이 되었고 환율은 생활비를 파괴했다. 노력 없는 분배 확대는 결국 가장 약한 계층의 삶을 먼저 무너뜨렸다. 그리스는 유로존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구조개혁을 미뤘다. 생산성 향상보다 차입에 의존한 성장은 부채 위기로 전환됐다. 긴축이 시작되자 실업률은 급등했고 젊은 세대는 기회를 잃었다. 야망은 있었지만 경제 체력은 준비되지 않았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통화 정책 신뢰의 중요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정치적 개입으로 금리 기능이 왜곡되자 환율과 물가는 동시에 폭등했다. CDS 프리미엄은 급등했고 외국 자본은 빠르게 이탈했다. 통화 신뢰가 무너질 때 경제는 일상의 질서를 잃는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고 구조 개혁을 미룰수록 충격은 커졌다. 글로벌 경제는 서로 다르지만 위기가 작동하는 방식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경제는 결국 숫자가 아니라 선택의 기록이다. 게으른데 야망은 크다는 말은 비난이 아니라 경고다. 노력 없는 성장, 구조 없는 기대는 잠시의 안락함을 줄 수는 있어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지 못한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유동성은 냉정하다. 준비되지 않은 사회의 야망을 오래 받아주지 않는다. 위기는 늘 약한 고리부터 흔든다.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생활비는 오르며 선택지는 줄어든다. 그때 사람들은 묻는다.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거워졌는가? 답은 멀지 않다. 생산성과 신뢰, 그리고 시간을 들여 쌓아야 할 구조를 미뤄온 대가다. IMF 1997년 이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지만 동시에 너무 빨리 잊었다. 경제의 회복은 기적이 아니라
태도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인정하는 일이다. 쉬운 성장의 유혹을 경계하고 보이지 않는 체력을 키우는 선택. 이는 고통스럽고 느리지만 유일한 길이다. 이 다큐멘터리가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하다. 야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야망에 걸맞은 노력과 준비를 요구하라는 것이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금리와 환율,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결정한다. 경제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준비한 사회만이 다음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다.